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채널 6기로 진행하시는 황선 우리 진행자, 우리 주권방송의 이사십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캠프 캐롤 그 기지 앞에서 고엽지의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그런 평화농성을 7월 27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보시면 그 기자회견 영상과 편지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금 농성을 진행하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대구 벌써 폭염이고 또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그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금강산 관광 문제, 재산 처분 문제 관련해서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북에서 통지한 날입니다. 몇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금강산 관광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재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자원을 그대로 이제 묵힐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됐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현대가 독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 현대가 사용했던 여러 시설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이제 일단 동결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재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남쪽 기업들을 불렀어요. 관련된 기업들을.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따라가면서 문제가 좀 발생했죠. 그러니까 기업들과 이 재산 문제를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를 하면 되는데 정부가 가서는 기업들이 북을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중간에서 사실상 이게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회방을 놓는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런 이제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가 몇 차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29일, 오늘까지 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오늘까지 와라, 기업들이 와서 재산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북에서 주장하는 거, 아까 이제 원문 자료실에서 봤듯이, 북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광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관광을 되도록이면 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정부가 계속 관광을 막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관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거기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 정부만 허가를 한다면 남쪽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 재개가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건데 북은 그런 이제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남쪽이 와서 다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는 거고, 정 안 되면 그럼 있는 관광 자원을 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남쪽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재산들을 보호를 해주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기업의 이권은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기본 입장인데 이게 협의가 안 돼 버리면 사실 북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이제 불렀던 건데, 남쪽에서는 끝까지 이제 남북 간의 그 당국자 간의 실무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결국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금강산에 있는 남쪽 기업들의 자산들이 북쪽이 이제 몰수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남쪽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게 정부가 가로막아서 피해를 입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남쪽 기업들, 이 남북 경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화가 치밀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남쪽 정부를 대상으로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무조건 막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 시한이 있는 날인데 오늘 추가 제안을 또 했습니다. 실무 협의를 다시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북쪽에서 그걸 이제 받으면 실무회담이 되겠는데, 북쪽의 기본 입장은 그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와서 민간 기업들하고 회담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보장이 된다면 뭐 당국자도 와라, 당국자도 뭐 부차적으로 회담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자꾸 실무자만 가서, 기업들은 배제하고 남측 실무자만 가서 회담을 하려고 하는 이제 입장인데, 여기에 북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여기 어제 북측에서 또 추가 요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북측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 북측에서 제안하는 것은 선의의 조치다라는 거예요. 재산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미 지난 5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 기업가들이 새로운 관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측 관광이 이제 완전히 닫힌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북측에서는 국제관광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외국에서도 관광을 올 수 있게 하고 남측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영업할 수 있게 하고 남측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측에 그동안 금강산 관광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참가하는 경우, 국제관광특구에 참가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은 그대로 있게 되며 지난 3년간 입은 경영 손실액도 곧 보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관광 사업을 못할 경우에도 남측은 기업은 임대를 하든가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들한테 임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임대를 하거나 그 기업들한테 매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측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재산권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측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이 남측 기업들이 북쪽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얘기를 해야죠. 길 자체를 지금 막아버린 상태라서 이 참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입을 막아버린 상황이네. 예, 그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남측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가하기는 어려운 조건인 거네요. 그러면 임대 아니면 매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상황인데 만약 이대로 진행되면 임대를 하면 임대 소득은 있을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영업은 계속 한다는 개념이고 관광은 못 하더라도 그렇죠. 임대 소득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신감을 보니까 이 금강산 관광에 외국 투자가들이 많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뭐 해외 중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 쪽에 있는 이제 여행사들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아니면 이제 매각이라는 건데 매각하고 나서 이제 이제 매각 대금으로 그나마 이제 그 재산권을 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남측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남측 이제 정부가 할 일이 그나마 남측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고 스스로 밝힌 것을 실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어떤 민간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손실이 남북이 모두 경제적 손실을 봤는데 남측이 북한의 한 5배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뭐 이 경제 교류를 중단시켜가지고 북쪽을 뭐 옥죄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북한이 아니라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정부가 실용을 중시하고 이 경제를 중시한다면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 오이사 조치가 이제 보복 조치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안함에 대한 자해 조치네, 자해 조치. 뭘 하자는 건 참. 전혀 효과가 없고 효과는 있었어요. 남측 기업들을 망치는 그런 효과만 있었네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발리에서 지난 방송에서 예상을 많이 했죠. 발리 회담에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자, 22일 날, 이 남북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무장관, 외교장관의 만남도 있었고, 남북 대화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 관련 소식들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일단, 남북 대화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비공식 접촉 이후에 북한이 이제 비공식 접촉 폭로를 하고, 그 이후에 남쪽에 이제 전방 군부대에서 뭐 표적지 사건, 뭐 구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되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남북 대화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리의 ARF가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극적으로 회담이 됐죠. 북쪽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 이번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새롭게 임명이 됐다 그래요. 남쪽의 위성락 육자회담 수석 대표 이렇게 두 명이 남북 접촉을 가졌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 좀 애매해요. 회동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고 정부에서는 비핵화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뭐
남쪽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회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바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데, 근데 북쪽의 원래 입장은 남쪽의 이런 뭐 표적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책임자 뭐 처벌하고 이러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이 가능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아마 그 사이에 계속 물밑 접촉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밑 접촉 과정에서 남쪽이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일단 그 훈련장에서 사용하던 표적지는 다 제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거를 인천하고 양주 이런 데 네, 있었죠. 거기 뭐 예비군 훈련장 뭐 이런 데 있었던 표적지는 일단 제거를 했고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사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북에서 대화를 받아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뭐 짐작인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남북 대화가 2년 7개월 만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첫 만남이다 보니까 의제를 뭐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관심 사항을 폭넓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됐고 나온 이제 결과는 뭐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자 그리고 육자회담을 재개하자 뭐 이런데 노력을 함께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첫 만남이다 보니까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쭉 공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뭐 예상했던 대로 천안함 연평도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담과 더불어서 이제 남북 장관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뭐 이건 비공식 그냥 접촉이었고 아마 잠깐 만나서 간단한 얘기를 나눈 정도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북은 비핵화 회담을 그동안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나서 남북 간의 비핵화 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 육자회담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발리에서 회담을 남북 비핵화 회담을 했다고 남측은 이제 성격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북측의 그 입장 관련해서 이제 그 조선신보 일본의 이제 조선신보 내용을 보면 남북 대화 육자회담 틀 안에서 진행된 남북 접촉이다. 육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한 그런 회담이다. 비핵화 회담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격이 뭘로 봐야 됩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육자회담 재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육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내놓은 중재안이 있습니다. 남북 접촉을 하고 그다음 북미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육자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순서를 정해놨는데 남북 대화가 그동안 계속 안 됐단 말이에요. 남북 대화가 돼야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6개국 전체 계속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남북 대화가 안 된 주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고집을 계속 부렸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같은 경우 남북 대화 빨리 안 하면 북미 대화 먼저 해버리는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천안함 연평도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건 육자회담을 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남쪽 입장에서야 뭐 남쪽이 이 육자회담 내에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뭔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겠지만 실제로 비핵화 회담이라는 걸 남북 사이에서는 대화 나눌 게 없거든요. 비핵화라는 게 그렇죠. 핵 문제인데 핵 문제는 북미 간의 어떤 이 대결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해결되고 또 이러저러하게 복잡하게 꼬였지 남북 간에 뭐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었어요. 남쪽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협상을 하려고 해도 남쪽에 뭐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이 북한의 어떤 핵 문제와 관련해서 회담을 할 어떤 지렛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남북 사이에 중대한 어떤 비핵화 회담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육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제 형식적 만남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 접촉 자체를 남측에서는 비핵화 회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북측에서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접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요즘에 이게 그 여기서 보면 뭐고 저기서 보면 뭐고 뭐 이렇게 보는 예, 이중적인 이 성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3일 날 18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여기 이제 결과를 담은 의장 성명이 발표됐어요. 네. 이 의장 성명 내용 중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일단 화면 보시죠.
예, 대략 한반도 관련해서 4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7번 항목이 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남북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환영하고 동남북 대화가 앞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장관들은 남북 대화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용한 여건 조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일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장관들은 육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회원국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또한 육자회담 재개 유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해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라고 그냥 표현을 했더라고요. 협의네요. 네, 협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용한 여건 조성의 일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보시면 8번 장관들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계 유지에도 필수적임을 제안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장관들은 납치 및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주체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주어 논란이 많은데 저기도 보면 주어가 장관들은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장관들은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장관들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 장관은 저기에 동의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 자체도 보면 북한의 뭐 우려를 포함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 장관이 저기에 포함이 안 됐을 거고 그렇다면 저건 그냥 저런 입장을 가진 장관들이 있고 그 장관들이 저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예.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렇게 딱 명시가 됐네요. 예, 저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언론에서는 저 문구만 따가지고 마치 ARF 이 의장 성명의 중심 내용이 저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을 규탄한 성명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게 이제 육자회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CVID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게 CVID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9.19 공동성명이 나온 건데, 저기서 이제 한반도 전체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북한만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남쪽은 물론이고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저게 사실 북한만 타겟을 놓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북한의 입장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ARF 의장 성명이 성격이 어떤 식이냐면 거기에 참석한 각국의 입장들을 최대한 조율해서 그걸 다 실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주장했고, 뭐, 다른 나라는 이렇게 주장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북한의 주장이 실리는데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대응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동사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라고 했고요. 10번에서 보면 반면 일본은 동사는 미결 상태라고 언급했다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까지 다 이렇게 실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 ARF는 일단 거기 참가한 나라들의 입장들을 다 실어준 그런 이제 의장 성명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자, 발리에서 의장 성명 나오기 전날 22일 날 남북 그 회담, 비핵화 회담이든 무슨 접촉이든 협의든 진행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미국에서 북의 김계관 부상을 초청을 클린턴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김계관 부상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그 보스워스랑 회담을 하고 있죠. 요 과정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계관 제1부상으로 이제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 4년 만에 미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보즈워스 대표하는 보즈워스가 이제 작년에 방북을 했으니까 1년 몇 개월 한 만에 이제 그 만남이 북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참 이제 빠른데 22일 날 남북 대화가 딱 되자마자 미국 기다렸다는 듯이 북미 대화를 바로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빨리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정 때문에 북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북 대화가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계속 압력을 넣었던 거고 그래서 남북 대화가 되자마자 바로 불러서 이 북미 대화를 진행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뭔가 상당히 조급한 일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했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회담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계관 제1부상이 뉴욕에 방문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자세를 보였다 그래요. 근데 회담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김계관 제1부상은 상당히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기자들에게 던졌는데 미국 쪽 참가자들은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경직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회의담 시작하기 전부터 북측은 여유 있고 미국은 상당히 좀 경직돼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회담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요구했던 거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다음에 그 아까 나왔던 그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일단 1차 회담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고 업무적인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뭐 덕담이나 주고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뭐 정치적인 그런 수사 이런 거 필요 없고 실무적인 얘기에 바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북미 사이에 이미 물밑 접촉들이 있었고 이 안에서 상당한 진전들이 있었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1년 만에 회담 상대를 다시 만났는데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상대방을 툭툭 건드리면서 저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 이렇게 보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업무 얘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이미 물밑에서는 많은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회담 끝나고 나서 김계관 부상 제1부상은 건설적이었다.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북한은 좀 여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상당히 좀 경직되고 딱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속도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게 남측에게 남북 대화를 압력을 넣어서 합격을 받아 놓은 거예요. 발리 가기 전에. 네. 그래서 이미 김계관 부상의 초청을 미리 준비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거기에서 클린턴이 공식 초청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무슨 결정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가 요식행위 같아요. 네. 모양새를 맞추기 위한 그렇죠. 요식행위로 이미 다 뭐 일정은 다 짜져 있고. 초청하자마자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휙 가버렸잖아요. 또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비자 발급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데 그동안 어쨌든. 뭔가 이제 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그런 모양새다. 그리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계관 부상이 원래는 미국 민간기업, 민간연구소의 초청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 있었단 말이죠. 미국에서도 민간의 초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싹 바뀌어요, 말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클린턴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인가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민간 단체들하고 무슨 토론회 먼저 하고 미국 관리들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쪽이 바뀌어요. 미국 관리들부터 먼저 만나게 되는. 요즘은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원래는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미국 북한하고 이제 교류하는 문제는 민간 차원의 문제다. 정부는 모른다. 뭐 정부는 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뭐 카터 전 대통령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다 민간이었죠. 그렇죠? 다 민간 뭐 또 누가 작년에 누가 갔죠? 연평도 끝나고 나서 보주스도 갔고 뭐 리처드슨도 갔고 막 그랬단 말이죠. 다 민간 차원으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잠깐 그렇게 수를 딱 쓰려고 그러다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그래서 회담이 내일까지 진행되죠. 예, 그렇죠. 보소스 특사랑은 그 다음에 다른 일정이 또 잡혀 있나요? 정부 간에? 일단은 지금 정부 간에는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지금 속도를 보면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또 더 이제 높은 급으로 여기서 이제 더 높은 급이면 제1부상 다음에는 이제 뭐 외무상 그러면 이제 장관급 회담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린턴하고 만나지 않을까요? 김계관 부상이? 간 김에? 네, 간 김에 그냥 직접 또 초청을 발표했는데 만나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이제 특사가 가면 장관, 뭐 더 높게는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지금 일정이 언제까지로 지금 돼 있죠?
일단 지금 알려진 거는 8월 달까지는 계속 있는 걸로, 8월 1일에도 일정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민간 무슨 일정이. 그래서 아마 8월까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현 부사는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자들 만나가지고는 8월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회담하는 걸 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8월 1, 2일까지 안 끝날 수도 있고 더 많은 관리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북일 회담, 북일 예. 대화가 있었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그 대지진 이후에 뭐 정신 없는 줄 알았더니 할 건 다 하고 있었어요. 예. 22일이면 그 남북 간의 접촉을 하던 그날입니다. 그날 중국에서 이 북일 간의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이 21일, 22일 양일에 걸쳐서 중국 창춘에서 이 송이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나카이 히로시 일본 전 납치 문제 담당 상과 이제 일본의 다른 이제 정부 관료들까지 해서 북일 접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아마 이 북일 그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얘기되고 지금 일본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 그 ARF에서도 나왔듯이 납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또 달라요. 이게 납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어떻게 된 거냐면 2002년이죠.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라고 북쪽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이 납치자 가족들을 일본 방문을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일본 방문이었거든요. 방문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방문을 했는데 일본에서 억류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납치자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죽은 사람의 그 유골을 이제 화장을 했는데 화장체를 보내줬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원한다 그래서 보내줬더니 이 재를 DNA 검사를 해가지고 본인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네이처 과학 잡지에는 화장을 했는데 거기서 DNA 검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까지 나왔고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쁘죠. 일본이 요구해서 보내줬더니 자기들이 갑자기 또 약속을 깨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뭐 성의를 다해서 화장한 쟤를 보내줬더니 뭐 느닷없이 DNA 검사를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웃긴 건 북에서 그래서 그래 거짓말이면 다시 돌려줘라. 너네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돌려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참 어이없는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북일 간에 이제 신뢰가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자 문제는 다 끝냈다. 그때 다 끝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그걸 이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북일 국교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억지를 이제 그만 부리고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아마 상당히 빠른 시간에 국교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그 간 나오토 총리가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그 대지진 이후에 인기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거의 퇴진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이 정부 정상들은 집권 위기에 몰리면 북한을 찾아가면 뭔가 도움이 되는 공통점이군요. 이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일본에서 하도 뭐 납치 문제 얘기하니까 제조사위원회를 꾸렸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뭐 이명박이 들어서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한반도의 긴장 위기가 조성되면서 다시 이제 일본이 대북 제재에 또 동참하고 앞장서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제조사위원회 자체가 가동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제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부은 갖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본만 전향적으로 정상적으로 전향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하겠다는 게 입장만 딱 정해지면 아마 북일 대화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반도가 다 대화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북중, 북미, 뭐 남북 뭐 다 대화 국면으로 있는데 일본만 지금 따로 떨어져서 안 그래도 섬나라인데 네. 여기 대륙에 이제 그 대화에 끼지 않으면 지금 나라 경제가 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완전 이제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위기감 때문에 그 비밀 접촉을 먼저 제한하지 않았을까
문제 제안한 것 같아요. 예, 분위기 지금 그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지금 대화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뭐 이 한반도 관련해서 상당한 대화가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한데 이건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는 북의 소식, 북의 외교 소식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북의 외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요 어떤 내용인지 외교 활동이 어떤 건지 한번 종합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분위기는 마치 그 2000년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000년 6.15 공동선언 나오고 그 미국이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북한과 공존을 공존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 갑자기 물밀듯이 뭐 전 세계에서 북한에 찾아가서 뭐 줄 섰죠. 평양에 찾아가려고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접촉을 하겠다 그러고 유럽에서 최근에 또 갑자기 북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특히 북한에 뭐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뭐 문화원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는 10월 달엔 또 프랑스에서 북한 경제 정책 설명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프랑스 말고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북한의 뭐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경제 교류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AP통신이 이미 이제 평양에 지국을 건설하기로 했고 프랑스 유럽 쪽에 있는 이 언론들도 지금 북한에 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내년에 이제 대문을 여는 해 아닙니까? 강성대교 대문을 여는 해다라고 했는데 문호를 열어놓고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라 뭐 이런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해외에서는 북한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상당히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 간 그리고 북일 간의 대화도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자, 이런 정세가 또 이거 한번 또 소설을 써보죠. 예. 시나리오. 맨날 뭐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만 이런 얘기만 했는데 자, 8, 9월 이제 됐습니다. 8, 9월 달에 8, 9, 10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세가 또 어떻게 갈지 지금 현재 모양새와 현재 속도로 딱 봤을 때 향후 정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점진적 관여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북한과 대화도 안 하고 대결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의 이 위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도발, 위협 이런 거를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해커가 북한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북한의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고 왔고 충격을 받고 왔고 이게 이제 그 계속 방치를 했다가는 북한의 핵 능력이 매우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오바마가 내년에 재선을 시도를 할 건데 이 북한 문제를 가만히 놔뒀다가 내년 선거 앞두고 갑자기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뭘 했다 뭐 이런 발표가 난다거나 뭐 미사일이라도 날라오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오바마가 지금 인기가 별로 없어요. 미국 내에서 뭐 경제 문제도 해결을 전혀 못하고 대외 문제에서도 뭐 해외 외교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고립을 잘 뭐 푼 게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못해서 엉망인데 이 북한에서 뭐 이런 행동들을 해버리면 이제 더 곤란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갑자기 조급해진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건 아무래도 북미 사이에 계속 물밑 접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이 좀 언지를 하지 않았나. 우리 내년에 강성대국 대문 열 건데 너네 이 상태로 가면 괜찮겠냐. 아마 뭐 이런 이제 언지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조급했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을 넣어가지고 대화를 하게 해서 결국 이제 북미 대화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은 미국이 대화를 빨리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속도가 매우 빠르단 말이죠. 올 여름 시기에 분명히 뭔가 더 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최근에 그 발리에서 ARF 당시에 한국의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사자 대화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조선일보인가 그랬을 건데 보수 언론인데 거기서 이제 북한이 육자회담을 피하고 사자회담을 하려고 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사자대화라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관련 4개국의 그 회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국들의 이 평화 그 포럼을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선언에도 나와 있죠. 3사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인데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북한이 육자회담 내에서 사자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계속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자 회담을 통해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게 북한의 요구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게는 물밑으로 다 전달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겠는가 싶고 그렇게 본다면 빠르면 뭐 올 여름 뭐 늦어도 9월 정도에는 이 사자 회담이 열리거나 아니면 더 빠르다면 사자 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종전선언을 하려면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장관급이 모여서 4개국 장관들이 모여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 뭐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더 효과는 좋겠죠.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 있는 한반도의 대변화가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남북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도 완전히 빠지지는 않겠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 자리에 이제 참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4선언에 따르면 한반도 지역에서 3사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남쪽에서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평양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은데 평양에서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 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 암초가 몇 가지 있어요. 뭐죠? 일단 8월 달에 을지 훈련이 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이죠. 상당히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예, 16일부터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크고 북쪽에서도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이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는 뭐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뭐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도 서해 육해공 합동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맞불 작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반도에 상당한 이제 군사적 긴장이 닥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한쪽에서 대화는 좀 대화도 가는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이건 뭐 암초가 될지 이게 디딤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얘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보수 세력들의 반발이 있는데 보수 세력 중에서도 좀 극우 보수 이런 쪽은 물론이고 이번에 특이하게 한나라당의 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의원들 12명이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나경원, 원희룡 같은 뭐 소장파들도 끼어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데 뭐 이런 사람들까지 끼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지금 남북 대화를 그냥 나가버리면 이 천안함 연평도 문제 때문에 분명히 발목이 잡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단체들에서 이걸 절대 그냥 용납을 안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이명박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반도 이 뭐 3사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종전선언을 하고 이런 이제 이 일정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자회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수다, 술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육자회담을 깨기 위한 어떤 뭐 그죠? 흔들기 위한 어떤 조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저기 진보 언론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 제안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자회담을 제안한 거는 14선언을 살리는 제안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근본적으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그리고 평화체제가 아니라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가 종전선언으로 남북사이도 합의했고, 그죠? 미국에서도 종전선언 제안했고, 부시 때 제안했죠. 그렇죠. 종전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그 회담을 하자는 제안으로 봐야 된다. 사자회담을. 자, 그러면 지금 김기관 부상이 미국 가가지고 이 회담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군사훈련 문제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핵 문제 비롯해서 평화적 체계 문제까지 다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잘 되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클린턴 장관이 먼저 방북을 해가지고 북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가지고 중국도 가고 남측도 오고 미국 가서 보고하고 이런 거를 사전 조치를 하고 8월 달이나 그럼 9월 달 10월 달 안에 오바마가 평양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3, 4자 종전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남측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자기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고 세계가 볼 때는 사자회담인 이 회담에 이 회담에 참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고 그런 판이 9월달 10월달에 안에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달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예비 무슨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년 대선인데 9월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내 뭐 경선 뭐 이런 거. 하여튼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들고 갈 수 있는 외교적 지적이 오바마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런 것 다 염두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8월을 지나서 9월, 10월 안에 이 한반도에서 이 사자, 남북, 중미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이 열려지고 거기서 종전선언이 있게 되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명박의 뭐 철학이나 이제 수준을 봤을 때는 남북 정상은 어려운데 사자 종전선언, 사자 정상회담에 끼는 자격은 줄 거다. 이 사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걸로 만족하는. 자, 그래도 난리가 나겠죠. 그거를 낌새를 차리고 나경원을 비롯한 이런 이제 신진 보수들, 이 보수들이 먼저 이제 태클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 천안함 연평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그냥 넘어갔죠. 이미 배는 떠나갔어요. 아무리 뭐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나마 3사자 종전선언에 끼려면 남측 정부가 북미가 지금 주도하는 그런 회담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명박의 친이계를 비롯해서 이 보수 세력들 내에서 천안 연평도 문제를 들고 반정부 시위를 할 판이 된다는 거죠. 출당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출당 아니면 뭐 그죠? 한나라당이 그죠? 민주당과 합세해가지고 탄핵까지 나올 수 있는 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통수에 지금 들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미 회담을 주목하는 이유가 북미 회담을 통해서 육자회담의 미래, 형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체계의 형태, 방식, 일정이 다 정리될 수밖에 없는 판이기 때문에 그 정리된 일정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따라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남측이 이 보수 세력들이 천안함 그냥 용서할 수 없다, 뭐 연평도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 일정대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게 되면 보수들한테 욕먹고 심지어 탄핵 얘기까지 나올 수 있죠. 조갑재 씨가 선봉을 떴죠 벌써.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관 안 한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3, 4자 종전선언에서 3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남쪽이 빠지는 3자가 되네요. 그런 조건이 와 있고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8.15 무슨 특별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선언인가 대담인가요? 뭐 담화인가? 네, 뭐 담화에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할 거라고 뭐 소문이 돌고 있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저거죠.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8월 초에 북미 회담의 결과를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겠죠. 그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8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일찍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또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반도 오늘 동부의 문 문경환 대표님 모시고 한반도 오늘 진행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